2장 난방설비 갈게요. 난방설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보일러 중에 크게 있던 게 뭐 있죠? 노통 보일러, 노통 연관, 보일러, 수관식, 주철, 관류식. 그 다음에 대표적인 보일러가 주철 보일러. 자, 앞에 화면 볼까요? 주철 보일러의 형태를 띄든지 노통을 띄든지 보일러에서 스팀을 만들어도 되고 온수를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일러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기까지는 했다 그죠? 우리가 요 보일러의 세트에 대해서는 했다고요. 종류 특징에 대해서는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스팀을 요 밸브 눈에 지금 현재 보이는 요 밸브가 감압 밸브입니다. 무슨 밸브? 감압 밸브. 감압 밸브는 요렇게 그려야 돼. 압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 우리 교재에서 내가 있었던 거 있죠. 요 부분은 뭐예요? 네모난 헤드. 네, 헤드입니다. 헤드에서 분배 기능을 해서 방열기로 보내주는데 제가 지금 스팀 방열기를 그렸어요. 스팀 난방을 한단 말이죠. 이 스팀 난방을 하면 스팀 난방을 키장 걸자 딱처럼 총 쏘는 소리 납니다. 권총 쏘는 소리. 예. 이 나오는 스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기서 처음에는 아침에는 쇠가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갑죠. 스팀은 100도가 넘죠. 바로 엉축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엉축수가 물이 파이프 곡부에 맞아서 물소리가 망치로 쇠를 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스팀이 가고 난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난방이 시작되면 스팀은 여기서 뭐가 올라올까요? 따뜻한 게 올라오는데 먼지도 같이 올라와요. 진짜 워낙 열기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아침에는 매콤하게 먼지 타는 냄새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놨죠. 파란색. 그죠? 파란색 선은 여기는 항상 뭐가 있냐면 트랩이 달립니다. 뭐를 단다? 네, 전기 난방에는 트랩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팀은 여기서 멈추고 여기 트랩을 지나서 나가는 거는 엉축수가 나갑니다. 뭐가 나간다? 예. 온수 난방일 때는 트랩이 없어요.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그대로 다 설치하고 내려가서 여기 엉축수 탱크. 무슨 탱크? 엉축수 탱크에서 펌프로 급수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 물이 들어가면서 연기에서 절약이 되면 절탄기가 되는 거고요. 무슨 기? 절탄기가 되는 것이고 요 엉축수 쪽에다가 급수를 일반적으로 넣어줍니다. 이 급수를 넣기 전에 한 번 더 절탄을 시킬 수도 있고 여기서는 절탄을 안 시켜요. 이 물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물이에요. 여기서도 겨울에는 스팀이 증발하고 있어요. 그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제가 엉축수 탱크를 누구보다 낮게 했어요. 보일러보다 낮게 그렸죠. 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보일러보다 엉축수 그림이 낮죠. 네. 낮게 있어야 돼. 펌프도 보일러보다 낮게 설치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높으면 바로 펌핑이 안 돼. 100도씨 물을 증발하다 보니까 물 높이가 약간만 높아도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얘 이름 뭐예요? 공조기에 하나는 히팅 코일에다 집어넣고 하나는 전기 가습으로 사용한다고요. 전기 가습 쓸 때 여기다가 감압 밸브를 하나 쓰는 곳이 있고 안 쓰는 곳이 있습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코일의 압력을 0.5kg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가열 코일에서 한번 했어요. 히팅 코일에서. 기억 안 나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트랩 2개 써서 엉축수로 반응시키고요. 이 가습기는
응축수가 나오는 가습기가 있고 파이프에다가 구멍만 뚫어서 여기다가 성면을 감아서 100% 전기 가습은 효율이 몇 프로? 100%죠. 100% 가습이니까 응축수를 따로 안 하고 그대로 가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방설비 개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온수 보일러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난방설비는 기본적으로 가정용 난방 보일러를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살펴봅니다. 가정용은 두 개가 동시에 되죠. 뭐가 되죠? 난방도 하고 온수도 하고 맞죠? 네. 한때는 이 온수량이 만자정려가지고 CF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차그, 아 뜨거 하면서 샤워하면서 이 온수 양이 모자란다고 CF에 꽤 나왔어서 우리 보일러가 좋으네. 니네 보일러가 좋으네 했던 대표적으로 보일러 회사가 기억나시는 데가 있나요? 귀뚜라미, 경동, 린나이. 주부의 마음을 대변하는 네. 그런 보일러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요. 이 방식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 개별 난방이라고 한다. 무슨 난방? 네, 개별 난방. 제가 다른 교재에 썼던 그림을 채용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보일러 몸통이 있으면 난방용 코일이 따로 있고 급탕용 통이 별도로 있어요. 이걸 순간적으로 하나 할 거냐 저탕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는데 가스는 순간식이 많고 기름 보일러는 저탕식이 많아요. 여기 급기구와 배기구 보이죠? 예, 이게 문제가 됐어서 저번에 그 강릉인가 속초에 중고등학생들 한번 사고 났던 거 있죠? 예, 여기에 마침 또 새 집을 짓는 바람에 가스가 못 나갔던 거죠. 보일러실에 이 가스가 못 나가도 보일러실 문이 잠겨 있으면 되는데 아마 애들이 노느라고 거기 숨고 뭐 했겠죠. 문 열어놓고 자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난방 코일을 깔아서 난방 코일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몇 미터까지 깐다고요? 50m가 길이를 한계로 하고 그 다음에 세면기에 대변기인데 예, 세면기 쪽에 샤워기 쪽에 우리가 온수를 쓰고 급수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거. 그래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 난방 방식의 분류 불러주실래요? 중앙난방과 개별난방 그 다음에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제외로 하고요. 중앙난방은 직접과 간접으로 나눕니다. 뭐로 나눈다? 직접과 간접으로. 자, 그러면 이제 직접난방, 개별난방, 직접난방, 간접난방, 개별난방, 중앙난방 이렇게 4개 크게 나누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직접난방은 보일러에서 바로 직접 관 말단까지 오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직접난방의 한 형태입니다. 간접난방은 요 헤드 별도로 놓고 열교환기 하나 더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방을 하면 간접난방이 됩니다. 열교환기 하나 더 들어요. 요즘은 이 열교환기가 판형 열교환기로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개별난방은 집집마다 설치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지역난방은 뭐 만들고 남는 열이라 그랬죠? 뭘 태운다 일단 1차적으로 쓰레기 태우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뭘 만들어요? 전기 만들어내고 남은 스팀으로 난방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지역난방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역난방까지 다룰 필요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스팀 난방입니다. 무슨 난방? 스팀 난방이에요. 자, 스팀 난방은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여야 되겠어요? 전기 보일러. 무슨 보일러? 네, 전기 보일러를 통해서 나가는데 전기가 뭘로 변해요? 두 번째 줄 응축수. 무슨 수? 응축수로 변하는. 그러면
전기는 뭐예요? 기체죠. 응축수는 액체죠.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게 응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응축열. 즉 현열이다, 잠열이다. 예, 잠열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 효과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배관을 작게 해야 된다는 얘기. 현열로 난방을 하면 배관을 굵게 해야 되는데 전기 잠열로 하면 굉장히 작게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기 난방의 장단점 보이시나요? 네. 장점을 중점으로 자 1번 전기 보유율이 커서 네. 여름발이 크기 때문에 뭐는 작아도 된다? 배관은 작아도 된다. 두 번째 예열 시간이 짧아요. 한 3분 5분도 안 걸려요. 시작이 되면 굉장히 빨리 열리기 때문에. 세 번째 난방 개시는 빠른데 가든운전 하기는 스팀 난방을 켰다 껐다 하는 잘 안 해요. 장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 방열기 면적이 작고 광경이 작아도 되니까 마지막 가면 시설 비용이 적게 든다. 이게 전기난방의 장점이에요. 단점 보면 스팀이니까 100도가 넘어서 화상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먼지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불쾌감이 생긴다. 세 번째 실내 온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이 어려워요. 네 번째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로 보면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장점이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장점이죠. 네 번째 응축수관이 동결하기는 하지만 부배를 줘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온수난방을 하죠. 네. 근데 저 극동지방 캐나다, 러시아 네. 이런 곳에는 온수난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동파 때문에 안 해요. 스팀은 자 한번 볼게요. 배관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 스팀이 있다라면 스팀은 몇 배 증발한다 그랬죠? 1400배 약 1400배를 증발하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있으면 이 물은 물이 얼면 부피가 몇 프로 커져요? 1각 10%가 커지면서 바로 파열 사고가 나요. 근데 스팀은 부피가 1400배가 커지다 보니까 응축하면 양이 얼마 안 돼요. 됐나요? 얘 얼어봐야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어떻게 지나가요? 위로 스팀이 지나가면서 얘가 같이 녹아주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응축수 간에 물이 고인다라면 얘는 공사를 잘못한 거지. 그죠? 그래서 특히 한냉지방에서 굉장히 이 배관을 잘합니다. 옛날에 스파이 영화를 보면 러시아의 이 영화 보면 길에서도 스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물론 하수에서 나오는 스팀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배관들이 겨울철 모스크바를 대상하는 영화들이 꽤 있었죠. 옛날에 스팀들이 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난방의 구분은 압력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무선식과 무선식, 고압식과 저압식. 저압식은 몇 킬로까지요? 1kg까지 0.1메가파스칼까지. 저압이라고 하면 0.35kg를 압력으로 내립니다. 몇 킬로요? 0.35kg를 압력으로 내려서 사용을 하고요. 배관 방식으로는 단관식과 복관식으로 나누는데 화면 볼게요. 여기 앞으로 올라가는 요 빨간 관만 있으면 단관, 응축수 회수관만 있으면 복관식이에요. 네. 이렇게
올라갈 때 스팀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응축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난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방관식은 난방이 안 된다고. 스팀으로 가고 응축수로 와야 되겠죠. 단관식 난방 방식은 제가 못 봤고 나눈다까지만 봐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무슨 식으로 한다 우리는 복관식으로 합니다. 보일러가 장관식으로 그냥 스팀만 보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스팀 보내면 스팀 관으로 응축수가 내려와야 된다고. 가는 놈과 내려오는 놈이 싸우니까 따당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관식을 안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옛날에는 굵기를 굵게 해가지고 만들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 방식으로 보일러를 옥상에 놓으면 하향시 스팀이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보일러는 옥상에 있다, 지하에 있다. 지하에 있다. 네. 상향식을 기본으로 쓰고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그 다음에 환수. 환수가 아까 무슨 수라 그랬죠? 응축수. 무슨 수? 응축수를 자,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보일러의 응축수 탱크 아까보다 그림이 좀 작아졌죠? 제가 화면하고 같이 하려고 그림을 땡겨 오느라고 요 응축수 배관이 물에 잠기면 습식, 물에 안 잠기면 무슨 식? 건식. 이렇게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에 잠그지 않고 건식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축수 환수 방식 세 가지가 있어요. 중력식, 기계식, 진공식. 자, 화면 보고요. 화면 보시면 지금 응축수가 내려오고 있죠. 무슨 식? 네, 다른 거 안 해도 지가 내려와요. 이걸 중력식이라고 하고 네. 여기에 펌프 있죠. 펌프로 공급을 하면 기계식. 근데 여기에 있는 물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거의 98도, 100도 돼요. 응축수가 막 스팀이 바로 응축수 만들어져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응축 탱크에서 스팀이 나온다 그랬죠. 네. 일반 펌프로 푸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아까 제가 보일러에 물을 넣으려고 그나마도 보일러 밑에다가 펌프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이래도 잘 안 퍼져요. 그래서 무슨 펌프를 쓴다? 진공 펌프를 써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진공 환수식. 무슨 식? 네.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스팀 보일러가 있네. 겨울철에. 그러면 보일러 주위에 보면 아래쪽에 보일러실이 지하인데 그 지하도 또 파놨다고. 거기에 들어있는 펌프가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그 펌프가 그냥 급수 펌프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그 펌프 형태가 무슨 펌프라고요? 진공 펌프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넘어갈게요. 책 4번. 온수 난방은 무슨 보일러에서? 온수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배관을 통해서 방열기로 순환시킨다. 우리 집에 있는 방열기는 무슨 방열기예요? 바닥 코일, 바닥 패널이라고 합니다. 무슨 패널? 바닥 패널. 자,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고요. 쾌감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추운 지방에서는 불리하고 우리나라 정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난방이죠. 자, 장점 볼게요. 방열기 온도는 몇 도? 낮다. 60에서 80도. 몇 도요? 60에서 80도로 만들고 두 번째, 중앙에서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여러분 집에 안방에 온도 조절기 딱 맞춰놓으면 온도 딱 맞아 떨어지죠? 네, 온수 난방은 온도 조절기를 이용해서 난방하기 편합니다. 뭐가 크다?
열 용량 Q는 GC 델타 T. 스팀은 Q는 G 감마. 둘 다 열 용량이 커요. 근데 스팀을 작게 보내고 잡열이 큰 것이고, 물은 온도차는 작은데 물량이 많아요. 됐죠? 네, 그래서 열 용량이 둘 다 큽니다. 그러나 동결 우려가 있다. 장점에 동결 우려를 넣어놨네요. 그죠? 보일러 취급이 용이해서 가정집에 사용합니다. 단점으로는 예열 시간이 길어요. 뭐가 길다? 예열 시간이 길다. 고층 건물에는 사용이 어렵다. 네, 보유 열량이 적어서 방열 면적이 커져야 되고 설비비가 비싸진다. 여기서 쾌감도가 가장 좋은 게 온수 난방입니다. 전기 난방처럼 온수 난방도 구분해 볼게요. 자, 구분 방법 피셨죠? 네, 온수 난방. 물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무선식, 순환 방식이 자연순환식과 강제순환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순환식은 중력식이라고 하고 강제순환식은 펌프식이라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연탄 보일러 할 때 무슨 식이었어요? 자연순환식. 펌프를 달면 강제순환식. 우리 쌤들이 못 보셨던 거 기포기로 그래도 조금 강제순환을 시켰었는데, 온수순환 방식은 무조건 펌프가 들어있다라고 계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온수 온도는 고온수, 저온수가 있습니다. 100도씨가 넘으면 고온수, 100도씨가는 저온수가 되는데, 고온수는 지역 난방에만 사용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몇 도요? 60에서 80도. 몇 도요? 60에서 80도.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LH에서 쓰는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에 그 관리비가 많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대한 줄입니다. 가끔 일이 있어서 심사를 갈 일이 있어 가보면 임대주택에 굉장히 나이 드신 분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도 들어가요, 처음에는. 처음에 생기면 젊은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연봉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부부 총액 4천인가 5천. 네, 그들이 처음에 신혼생활인데 들어가, 생기면. 근데 이제 두 부부 합산이 넘어가니까 입주 제한을 안 주고 나가버려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연봉 제한이 없죠. 그래서 나이 오래된 단지에 가면 나이 든 사람밖에 이제 안 남아요. 근데도 또 이사도 나가십니다. 그 이유가 남자분 혼자 사시면 담배값이 없어서. 진짜 고령연금으로 담배 살 필요도 이제 수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고령연금만 가지고 사시는데 도저히 안 된대요. 그래서 참 보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면 한 7, 8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자, 그걸 줄이려고 LH에서는 60도 온수를 안 보내요. 40도 온수를 보내줍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써놓은 온수는 찬물하고 6도 섞어서 샤워하고 그걸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욕탕에 대중목욕탕에 욕탕 온도가 몇 도예요? 50도? 50도요? 통닭 튀겨요. 32도? 35도요? 조금 더, 우리가 36.5도예요. 그러니까 대중목욕탕 가서 절대 온도계 안 보고 이제 때만 불린 거예요. 그죠? 39도. 온탕이 39도예요. 보다 더 뜨거운 탕도 있어요. 열탕은 41도. 42도는 뜨거 하고 발을 뺍니다. 이제 대중탕 가시면 이제 온도계 보세요. 네, 대중탕 가서 그냥 오시지 말고. 저는 왜 맨날 보죠?
그 대진탕에 냉수는 몇 도든가요? 냉수도 없는데? 냉수 온도도 있어요. 20. 지영님이 15도 물에 들어가서 몇 초나 견디실까요? 20도 이상 넘어야 돼요. 26도면 들어가서 싹. 근데 26도로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왜? 애들이 들어가서 놀거든요. 그래서 아주 차게 만들어 놓습니다. 16도, 뭐 15도, 수돗물만 받아놓으면 그 정도 온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통상 수돗물이 한 15도 정도 돼요. 여름에도 높아져 봐야 20도 정도. 근데 겨울에는 지금 같으면 수돗물이 가장 찰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물 그대로 받아놓으면 애들이 절대 들어가서 놀거나 장난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 많이 놀아요. 뜨거운 데서 데렸다가 찬물로 얼른 데려다가. 근데 애들이 추위를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애들은 추운 데서 잘 놀 수 있는 그게 된다. 거기까지 봤고요. 온수 온도에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배관 방식. 아까 스팀에서는 당관식과 복관식만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온수에서는 뭐 있어요? 역환수식. 이거 영어로 리버시트라고 하는데 약자가 기억나시나요? RR은 나왔어요. 그죠? FC, RR. 펜콜 유니트에서, 예, 펜콜 유니트 쓸 때 썼습니다. 공급 방식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여기서 문제를 냅니다. 보일러가 옥상에 있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하향식. 통상적으로 보일러가 아래에 있는 상향식을 기본으로 씁니다. 건축물, 바닥, 천장, 벽에다가 다 뭐를 깔 수 있다? 온수 코일이라고 하는데 얘를 패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한다? 네, 바닥 패널, 벽 패널, 천장 패널로 짓습니다. 천장 패널로 해놓으면 굉장히 쾌감도는 좋아요. 근데 우리는 가정집은 거의 다 바닥 패널만 쓰죠. 바닥 패널만 썼고 이론적으로 벽 패널, 천장 패널을 쓰는데 난방에서만 쓰려고 굳이 겨울에, 여름에 안 쓰는 벽 패널이나 천장 패널을 설치하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사 난방은 일반적으로 패널 난방이라고도 한다. 무슨 난방? 패널 난방이라고 합니다. 복사 난방의 장점은 가장 좋은 거는 뭐가 좋다? 쾌감도가 좋다. 발이 따뜻하죠. 두 번째,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세 번째는요, 먼지 상승 없다. 뭐에 비해서? 스팀에 비해서. 스팀이 먼지가 있죠. 바닥 패널은 방열기가 바닥 패널이다. 그래서 필요가 없고요. 상하 온도차가 크다 높다. 적다. 그래서 천장이 높은 실에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내 온도가 낮아도 손실 영향이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예열 시간이 긴데 꺼도 잘 안 식는다. 두 번째, 공사비가 비쌉니다. 뭐가 비싸다고요? 바닥 난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건축 무게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유럽식은 그냥 바닥 이거 치고 말잖아요. 우리는 여기 위에 20식 방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방통을 치고 한다고. 단열재 깔고 코일 깔고 그 위에 5cm를 덜 덮어야 되니까 방통 치는 일이 이 콘크리트 무게를 줄이는 경량 콘크리트를 써요. 요즘은. 왜? 아파트가 50층 넘어가잖아요. 그 50층 동안 정적이 2m만 쌓으면 몇 미터예요? 25m 콘크리트를 더 쌓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게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한국이 고층 건물을 잘 안 짓나 싶어요. 조금이다, 조금.
설비비가 비싸지고요. 배관 매립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우리 바닥재 그 장판 걷어내면 살짝 크랙 가있죠? 네. 그거는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 쳐지긴 하지만 그래서 균열이 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복선난방의 설계시 주의사항을 보면 바닥 표면 온도 몇 도? 31도. 매설 배관은 엑셀관 보이시나요? 네, 엑셀관. 엑셀관 본 적 있나요? 파이프 중에 하얀색 파이프, 불투명 하얀 파이프가 엑셀관이라고 합니다. 일반 호수관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동관으로 했어요. 동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 풍산 동파이프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CF가 있었어요. 풍산 그럼 동파이프 했는데 왜 동파이프가 가능했을까요? 네. 그 총알을 잘 만들다 보니까 어느 날 총알 만들고 나니까 전쟁을 안 하니까 총알이 남네? 그래서 동이 남았던 거예요. 지금은 동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겁나 모자라죠. 이스라엘 가자지구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풍산이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비쌉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PB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관? PB관. 엑셀관처럼 생긴데 우리 집에 봤더니 PB관으로 난방을 했더라고요. 온수 난방이 컨트롤이 잘 되는데 우리 집 지역 난방 컨트롤은 어제도 내가 선호를 봤는데 못 고치겠어요. 자, 배관 피치. 배관 간격과 화면 볼까요? 요 배관의 간격과 간격을 몇 미리를 한다? 네, 통상 200에서 300을 하는데 250mm 띄우는 경우가 많고 간격을 좁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넓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한테는 좋은데 배관 길이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방인데 코일이 2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24평만 해도 코일이 2개 조금 길어지면 2개가 들어가야 되기도 해서 거의 각방 1개였는데 34평부터는 안방에는 2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40평은 거실도 2개, 안방도 2개 뭐 이렇게. 그 50m는 최대한 안 넘기려고 합니다. 설계하다 보면 진짜 50m 넘네. 탁 찍어보면 길이가 쫙 나와요. 그러면 50m 넘네. 이걸 10m 때문에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길이를 분배기서부터 체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분배기에서 다시 분배기로 돌아오는 총 길이를 50m. 네, 그렇죠. 한 구를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설치합니다. 자, 매술 깊이는 관 두께 몇 배? 1.5에서 2배.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림으로도 그려놨죠? 중요하니까 그려놓은 거예요. 배관 길이는 몇 미터? 50m 이하. 별표해 놓으시고 온도차는 몇 도요? 6에서 8도. 5도 내면 가장 좋아요. 평균 복사 온도 MRT 무슨 T? MRT 평균 복사 온도는 자 화면 볼게요. 어떻게 되냐? 방 안에 바닥 코일을 깔아놨다라면 여기에서 1m에다가 복사 온도계 까만색 통에다가 온도계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천장에 오는 열도 얘가 받아요. 벽에서 오는 열도 받아요. 총 열량을 한 2-3개 해가지고 2개의 온도를 평균을 내는 것을 평균 복사 온도라고 합니다. 됐나요? 무슨 온도계? 복사 온도계로 잰다고. 무슨 온도계요? 복사 온도계로 잽니다. 제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이걸로 아마 주공 프로젝트 했던 것 같아요. 난방을 어떻게 했을 때 해야 된다는 복사 온도 표준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담으로 하나만 더 그려드릴게요.
어떤 방에 하나는 바닥 패널을 깔고요. 하나는 천정 패널을 깔아 놓으면 이걸 가지고 온도계를 가지고 쫙 재보죠.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온도 분포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온도 차이를 결국은 재봤더니 여기만 높지 조금 내려오면 전체가 일정하더란 얘기. 요렇게 온도 이게 온도예요, 온도. 온도 분포를 요렇게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면 복사난방은 바닥면 빼고 약간만 올라와도 전체적인 온도가 거의 균일하다는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요 그림까지 넣어주면 좋은데 이 그림으로 뭐 굳이 설명할 일은 없어서 아마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복사난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처음 보시죠? 여러분 책에는 없는 그림이고 화면 보세요. 화면에 그림을 하나 촬영했는데 보이시나요? 네. 온풍난방은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온풍난방으로 구분하면 지금은 에어컨으로 변했지만 옛날에는 석유 넣어서 온풍기 지금은 잘 눈에 안 띄는 그 다음에 온풍난방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통이 있어야지. 연통. 배기통이 있는 상태를 온풍난방이라고 하고 굳이 설명 안 해도 이해는 가겠죠. 그림만 봐도 이 그림만 봐도. 네. 그래서 가장 넘어가 버릴까 또? 가장 기초적으로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쪽에 공기 흡입 쪽에는 필터가 먼저 있어야죠. 그리고 에어컨은 뭐 틀리지 않습니다. 팬 달고 여기에 가열 코일을 넣을 거냐, 에어컨 정발기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에어컨 정발기 넣으면 지금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스탠드 에어컨 형태죠. 스탠드 에어컨 형태이고 온풍을 하는데 온풍은 현열이다, 잠열이다. 현열이다. Q는 GCΔT로 열량이 움직이는데 공기의 비중량이 작기 때문에 풍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 용량이 작다. 뭐가 작다? 열 용량이 작다. 그래서 덕트를 통하거나 패키지 에어컨으로 공급하는 것을 온풍난방이라고 하고 장점 1번 열 용량이 작다. 왜? 공기의 비중량이 작기 때문에 열 용량이 작습니다. 두 번째 신선외기 도입으로 환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패키지 에어컨 하면서 신선외기를 도입할 이유는 없어요. 창문 꼭꼭 닫지. 겨울에 우리도 지금 온풍난방을 하고 있는데 그죠? 천장 위에. 근데 저 창문 열었다고 누가 그랬죠? 빨리 문 닫더라고. 춥다고.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좋다 나쁘다는 다른데 그냥 좋다고 기억하고 가시자고요. 세 번째는 뭐죠? 바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에어컨용 온풍이 아니라 전기 히터나 가스 보일러로 직접 가열하는 직접 가열 방식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설비비가 쌉니다. 그러나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가는 데가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거 어디에? 당구장. 그죠? 식당에 가면 천장형이 모자라면 스탠드형 가끔 놓고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소음이 클 수 있습니다. 바람 양이 많아지니까 뭐가 떨어져요? 쾌적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화재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난방이요?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난방에 쓰이는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요? 수관 보일러. 무슨 보일러? 수관 보일러. 외분식, 내분식. 외분식. 무슨 식? 이거는 건물 밖에다 그냥 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아래쪽에
수드럼, 위에는 전기 드럼, 깡통 2개 놓고 이 깡통이 적은 건가요? 큰 건가요? 굉장히 크겠죠. 딱 고아놓고 수관으로 수없이 많은 수관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뭘 쌌죠? 내화벽돌, 무슨 벽돌? 내화벽돌로 조적을 하고 여기에 버너도 어마어마하게 큰 걸 다는 거죠. 이 버너를 석탄으로 집어넣으면 얘를 화격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화격자. 이 화격자에 컨베어 시스템이 들어있거든요. 석탄에. 그래서 서부 화력발전인가 거기서 임시직 젊은 친구가 컨베어에 끼어서 사망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무리가 생겼었죠. 예, 이 화력발전으로 외분식을 만들 때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팀으로 뭘 돌린다고요? 터빈. 뭘 돌린다?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고 RST로 연구 자석 돌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는 응축기. 무슨 기? 응축기인데 발전기에서는 응축기라고 안 씁니다. 복수기라고 이름을 씁니다. 무슨 기? 네. 응축을 시키는데도 우리가 복수기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물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름에는 열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방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화력발전이 바닷가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해안에 있어야 되는데 전기는 어디서 많이 써요? 수도권에서 많이 쓰죠. 끌고 오는데 지역현상이 있고 전력 소비량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서해안에 설치해서 봄이면 중국으로 날아오는 항사보다 실제로는 미세먼지가 훨씬 이것 때문에 많은 겁니다. 이렇게 쓰고 이 복수기에서 나오는 호일을 각 아파트 단지 목동 3단지, 5단지, 4단지, 2단지 단지마다 기계실을 넣어주고 그 기계실에서 열교환한 다음에 아파트 난방과 급탕, 무슨 탕? 급탕. 2개 라인으로 돌려주는 것을 지역 난방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이때 여기서 오는 물의 온도는 100도씨가 넘는다, 안 넘는다? 넘는다. 100도씨가 넘어야죠. 네, 물인데 고압으로 만들어줘요. 물도 압력을 높이면 100도씨 넘는 물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한 5, 6년 넘었나요? 약 10년 정도 돼가나요? 고향에서 터지죠. 고향에서 터져서 한 분이 뭐죠? 화상 입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역난방 회사에서 차를 끌고 차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길거리 온도를 재고 다니죠. 겨울에. 그러면 다 표준 온도가 똑같은데 빨간 부분이 보이면 아 저기서 열이 새는구나 라고 알아냅니다. 그 원인으로 나중에 그 샌 원인을 봤더니 용접 불량이라 그랬네. 20년 전에 용접한 사람을 찾아냈을까요? 그 이후에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식한 질문이라 모르겠네. 보일러 부속 장치로 이야기를 하면 방열기가 있습니다. 무슨 기? 방열기. 여러분 책에는 방열기가 없는데요. 제가 화면에 어저께 이야기했던 무슨 방열기? 주철제 방열기. 오늘 우리 강의실에 화장실 다녀오신 분, 어제 다녀오신 분, 뭐 봤어요? 방열기 봤죠? 네. 방열기. 히터가 있죠? 화장실은 갔는데 방열기는 안 보고 나와요. 작동 안 시켜놨던데요? 아, 이제 보고만 오는 거지. 겨울이니까. 네. 그 다음에 온수 가열기는 보고 오셨나요? 손은 씻었는데 그 위에 달린 온수 가열기는 안 봤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비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 시간에 배웠던 보일러라고 보일러. 순간 온수기니까 보일러죠. 자, 이번에는 방열기로 봅니다. 방열기는 주형, 무슨 형? 네, 바닥에 세워놓는 것을 주형이라고 합니다. 기둥주자 써가지고 주형이라고 하고, 벽걸이, 길드, 대류, 관, 펜코일, 유닛 히터. 자, 유닛 히터는 봤다 안 봤다? 책에 그림 보이나요? 유니티 히터는 봤다 안 봤다? 유니티 히터는 처음 듣고 유니티 쿨러는 들어봤네. 증발기에 팬 달아놓으면 유니티 쿨러 아닌가요? 맞죠? 네. 그래서 엉축기에 히터 달면 유니티 히터네. 네. 이게 지금은 유니티 히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실내 겨울철 에어컨 실내기가 유니티 히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히터는 뭐예요? 코일에다가 뭐 단 거예요? 팬 달은 건데 난방으로 쓸 때는 유니트 히터, 냉방이나 냉장으로 쓰면 유니트 쿨러 이렇게 쓰는 거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봤던 게 벽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기방열기. 그래서 전기방열기를 지금 시중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온수나 스팀용으로 보이는 방열기는 없고 다 전기식으로 벽체에 걸어 쓰는 방열기가 있고, 길로 있으면 뭐요? 횡형. 이 모양이 세로로 있으면 종형, 횡형, 종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드 방열기. 무슨 방열기? 길드 방열기는 자 화면 보세요. 파이프에다가 핀을 붙였네. 네, 파이프에다 핀 붙이면 얘를 뭐라고 한다? 길드 방열기라고 합니다. 길드 방열기는 하우스, 비닐 하우스. 진짜 배합실도 있었어. 옛날에는 있었어요. 대합실 쪽에 있었는데, 요 사용하는 것은 아예 만들어서 나와요. 근데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대류형 방열기는 길드 방열기에 주철로 아예 요렇게 만들어 나왔다라면 그냥 관에다가 핀만 붙이고 카바만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카바만 씌워서 여기 구멍 뚫어주고 위쪽에 나오게 하면 뭐가 돼요? 대류를 하겠죠. 자연 대류를 해서 만들어진 게 대류형 방열기입니다. 관방열기는 그냥 간만 갖다 놓으면 관방열기예요. 그 다음에 펜코일 유니트. 뭐하고 합친 거다? 펜하고 코일하고 합친 거다. 펜코일 유니트는 냉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형 방열기로 갑니다. 아니요. 방열기 종류 1번. 1번 아까 하다가 서 있다고 제가 주형 방열기만 하고 말았어요. 나머지 것들 하고 이제 주형 방열기를 생생하게 설명하려고. 주형 방열기는 2주형, 3주형. 동그라미 꼭 신으셔야 돼요. 2주형, 3주형. 그 다음에 3세주형, 5세주형. 주형은 다리 길이가 굵다는 이야기고, 세주형은 목포 세발낙지는 다리가 3개죠? 아니죠. 뭐예요? 가늘다고. 그러면 여기에 3세주형은 무슨 이야기다? 네, 다리가 가늘다고 3세주형, 5세주형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주형, 자 앞에 화면 보세요. 주형은 로마자로 이렇게 씁니다. 아, 2주형이네, 3세주형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3주형이네 표현하고, 3세주형은 아라비아 숫자로 3세주형, 5세주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 방법은 뒤에 또 나오니까 기억을 할게요. 자,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은 다리가 몇 개예요?
이게 4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세 주형 방열기다. 이렇게 보십니다. 받치는 다리가 아니라 이 다리가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다리. 4개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 사주형이 없는데. 기둥이 네. 이걸 기둥이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다 5세 주형입니다. 왜 5세 주형일까요? 같은 크기의 효과를 시형님 효과를 높인다는 게 뭘 높인다는 게 우리는 Q는 KA 델타 T에서 A를 높이려고 세주형을 만든다. 제가 얼음 녹이는 거 꼭 설명드렸죠. 면적을 높이려고 5세주형을 만들고 여러분이 보통 보는 모든 방열기는 5세주형을 표현으로 만들지 그 2주형, 3주형, 3세주형은 저도 못 봤다. 못 본 걸 못 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방열기는 어디에 설치하죠? 실외 창문 아래, 실외측 창문 아래 설치하고 얼마를 띄운다고요? 벽에서 5cm, 바닥에서 100에서 150cm. 자, 그러면 자 화면 보세요. 이 바닥 높이가 얼마라고요? 네, 최소 100m, 100mm라는 이야기, 10cm라는 이야기예요. 100mm 띄우고 벽으로부터는 얼마 띄운다고요? 5cm를 띄워야 이 안을 돌아가면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열도 이용하고 이게 이제 출제 방열기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복사열도 나오게 되는 거죠. 냉장고 다를까요? 냉장고도 벽에 딱 붙이면 된다 안 된다?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요즘은 냉장고 이게 넣으라고 딱 만들어 놓죠. 예. 실제로 해보면 큰 냉장고를 넣더라도 좌우로 5cm 이상 띄워지게 되어 있고요. 천정도 띄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뒤에도 냉장고 폭보다 키워줍니다. 그래서 통상 1050 정도 만들어져요. 요즘 가정용 냉장고 문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네. 왜 못 들어와요? 집에 있는 문이 얼마니까? 900에 2100. 저 문이 900에 2100짜리 문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그죠? 근데 850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여기에 문 들어가는 틀 때문에 85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냉장고든지 850 이상은 안 키운다. 어디를? 와이드는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데 폭을 뎁스를 850으로 합니다. 근데 실제로 냉장고를 사보면 950이 나오네? 오케이. 선생님이 제 할 대답을 먼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딱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창문으로 못 들어가면 요 문짝 100짜리 하나 띄어내고, 그죠? 그리고 요 냉장고만 먼저 넣어서 나중에 여기 경첩 달아서 조립하죠? 안 해보셨구나. 이상 안 해보셨구나. 네? 아파트 다 들어가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못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알바 그 냉장고 7세대 넣는데 알바 예. 양중하는데 그 알바 갔었거든요. 김치 냉장고 나오고. 그래서 요 경첩을 네트로 아파트에서 만들 때 냉장고 때문에 네트로 900을 지켜줘요. 네트로 900을 지켜줘서 들어가기. 옛날 아파트는 안 들어갑니다. 문틀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역기 도시교는 여기다가 동그랗게 써요. 예를 들면 우리 강의실에 창문이 크기로 보면 펜콜이나 방열기를 4대 정도 놔야 될 것 같아요. 4대를 다 다르게 놔야 될까요? 한 종류로 4대를 놔야 될까요? 형식을 한 개로 해가지고 사와야 되겠죠. 그럼 가장 많은 용량으로
우리가 63빌딩이라면 수천 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한 종류를 선정해야 사오기도 좋고 설치하기도 편할 거예요. 물론 회장님이시나 VIP실은 또 다른 이야기고 일반 사무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열기를 4대를 다 표시를 해야 하는데 다 표시 안 한다고요. 곱하기 4. 됐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대수는 곱하기 이게 뭐라고요? 대수. 그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요. 이 그림 심벌 하나로 얘가 뭔지는 모르죠. 그래서 최고 위에는 뭘 쓴다? 쪽수를 쓴다고요. 무슨 수? 쪽수를 씁니다. 예. 아까 방열기 중에 2주형, 3주형, 3세주형, 5세주형 4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죠? 5세주형이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방열기 형식을 씁니다. 뭘 쓴다? 형식을 써요. 그 다음에 뭘 쓰죠? 높이. 방열기의 높이. 예, 통상 650, 600에서 650 정도의 높이인데 여기는 높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입구 간격, 반대는 출구 간격을 씁니다. 얘는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외워주셔야 되고 필이 나오기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구분해 보면 이주형은 뭐죠? 로마 2, 3주형은 로마 3, 3세주형은 아라비아 3, 아라비아 3, 5세주형은 아라비아 5자를 씁니다. 횡형은 H, 종형은 V, 버티칼. 횡형의 H는 호리젠탈, H의 약자고 종형은 버티칼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저 커튼 이름이 버티칼 타입이죠. 종형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다고 버티칼 타입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방열기의 표준량. 얘는 무턱대고 외우셔야 돼. 근데 외우라니까 너무 머리 아프죠? 네, 어렵지 않아요. 온수는 450, 스팀은 650. 이거만 외워주면 돼요. 1면적당 온수는 얼마? 450. 전기는 650. 근데요, 여기가 하나 애매합니다. 겨울철에 온도 몇 도라 그랬죠? 20도인데 이거 만들 때는 18.5도밖에 못 올렸나 봐요. 요거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표준 온도차를 몇 도? 실내 온도 18.5도. 스팀은 102도. 온수는 80도일 때. 자, 화면 보세요. 스팀 102도로 실내 온도 18도 차이를 두고 스팀을 보내면 1 스퀘어 미터당 열량이 얼마 나온다? 1시간에 650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나요? 네. 온수는 난방할 때 아까 몇 도에서 몇 도까지 한다 그랬죠? 60에서 80도. 그때는 80도가 가장 좋은 온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수의 온도는 80도. 실내 온도 몇 도? 18.5도. 무슨 온도? 몇 도? 18.5일 때 450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온도차는 안 외우셔도 좋아요. 이거는 산업기사에 가면 실제로는 그럼 우리가 겨울에 몇 도 한다 그랬죠? 20도 하잖아요. 그러면 온수 80도 보내가지고 20도 방에 넣으면 450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래서 방열계수라는 걸 계산하는 게 나와요. 방열계수는 여기서는 안 할게요.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당 방열 면적 EDR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EDR. 난방부에 상당하는 방열기 면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열량을 쉽게 하려고 온수난방 할게요. 방열기 4대를 설치할 거고 온수난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난방부하가 45,000 kcal/h다. 온수난방기는 몇 EDR이어야 돼요? 450으로 나누면 100 EDR이죠. 몇 EDR? 100 EDR이죠. 그럼 한 개당 몇 EDR이어야 돼요? 25 EDR이어야죠. 이해가나요? 네. 한쪽당 1 EDR이라면 이 방열기는 몇 쪽이다? 네, 여기 25쪽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설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헌에만 남아있다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아닌 게, 왜? 지금은 뭐가 안 나와요? 주철제, 세주형, 오세주형이 안 나온다고. 네,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따가 화장실 가서 뭘 봐야 돼? 방열기 딱 품질표만 보면 1시간에 몇 킬로리 나오나 쫙 써져 있네? 킬로와트로 써져 있으면 곱하기 860 곱하기 860이요. 왜 갑자기 왜 그러셔? 1kW는 860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이 4,500이네. 방열기 몇 대 놔야 돼? 4개네. 주문은 네. 되게 높이가 있는 네. 열도 높이가 있는데 바닥서부터는 160mm 뛰어서 네. 이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포함한 바닥에서 밑까지 포함. 포함해서 네, 포함. 그래서 그러면 4대니까 이거 11,250 kcal/h짜리 전기 카드록 찾아서, 난방기 카드록 찾아서 놓든지, 아니면 펜코일 유니트가 이 열량이 나오는 펜코일 유니트를 4대를 놓든지, 이렇게 설계를 하지. 이제 EDR 계산하는 건 없어요. 근데 산업기사에 가면 이 EDR 구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는 별도로 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EDR은 뭐 분해? 한 대당 방열량. 그러면 방열기가 몇 대네. 근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걸 먼저 계산해요. 대수를 정해놓고 방열량을 계산해요. 설계자가 대수 정해놓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쪽수. 이 방열량이 나오면 한 대당, 한 쪽당 방열량을 알면 몇 쪽짜리를 구한다고 최종적으로 제가 여기 25쪽짜리 계산할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산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에 EDR만 알면, 온수난방이네. 이 방이 난방부하가 얼마다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참고 난방부하는 방열기 방열량에다가 뭐다? EDR. 온수면 곱하기 450, 전기면 650.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랩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실력을 쌓을 수 있는데, 우리가 트랩은 깊은 기술까지는 안 들어가요. 누가 가장 잘한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S사가 가장 잘 압니다. 자, 스팀 트랩은 하수형 트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꼭 스팀 트랩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 배관에서 어디에? 관 말단. 어디에? 네. 관 말단에는 무조건 설치해서 뭐를? 응축수만 보내줍니다.
스팀을 보내주면 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트랩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뭐만 걸러낸다? 응축수만 걸러낸다. 그 걸러내서 뭘 상승시킨다? 열 손실을 상승시킵니다. 자, 전기 트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네요. 무선식, 기계식, 온도 조절식, 연력학식. 기계식 가장 편한 거 플로트 트랩 그림 보이시죠? 네. 설명해야 될까요? 해드려야죠.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편하게 그릴게요. 아까 오세주형 방열기 비슷한가요? 여기 끝에 트랩을 딱 달아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옛날 걸로 보면 항상 위쪽에 스팀이 들어오고 아래쪽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일로 들어올 때는 스팀이 들어와요. 나갈 때는 스팀이 나가겠죠. 이걸 못 나가게 해주는 게 전기 트랩이라고. 이해하시죠? 스팀을 못 나가게 해주는 게 트랩이에요. 자, 그러면 플로트 트랩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플로트가 한자로 뭐라 그랬죠? 부기 물에 뜨는 거. 네. 지금 요렇게 여기 이제 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닫기겠죠. 네. 여기에 스팀이 들어오더라도 빠져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네. 근데 스팀이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응축이 돼야 우리는 발열을 하죠. 응축 열량으로 발열을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응축수가 고이면 요 트랩 안으로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트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응축수가 서서히 차요. 그러면 플로트가 뜨겠죠. 그러면 요 밸브가 열렸네. 열리자마자 같이 닫아버려요. 수면에. 기본적으로 응축수가 어느 정도는 고이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 응축수는 내보내지 않는 게 뭐다? 트랩이다. 전기 트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요걸 플로트 트랩이라고 합니다. 무선식? 네. 이번에는 버킷 트랩. 무슨 트랩? 버킷이 뭐예요? 바게스. 바가지가 아니고 바게스. 바게스입니다. 버킷 트랩도 버킷 트랩을 제가 잘 그렸는데 상향 버킷이 있고 하향 버킷이 있어요.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요 바켓스가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또 앉아서 해야 되네요. 무슨 바켓스가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상향 바켓스죠. 그러면 응축수가 아이고, 색깔 바꿨는데 응축수가 스팀이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면 지금 얘는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근데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스팀이 들어온다, 응축수가 들어온다. 응축수가 맨 처음에는 응축수가 들어와요. 네. 관이 식으면서 무조건 물부터 먼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응축수가 밑으로 들어오면 이 바켓스가 뜨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스팀을 못 나가게 여기를 딱 막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응축수가 차네. 흘러 넘치네. 그래서 딱 얘까지 딱 차면
어떻게 될까요? 바게스가 가라앉겠죠. 이해가 나요? 그러면 여기도 열리겠죠. 이 응축수가 쫙 빨리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안에 물이 없네? 어떻게 돼? 바켓스가 다시 뜨지. 이렇게 되는 게 상향식 바켓스입니다. 버킷 트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먼저 설치드리면 이 플로터 트랩은 물을 밑으로 밀어내죠. 바켓스 트랩은 위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써요. 그래서 보일러가 혹시 응축수 탱크 위에 있다, 방열보다 위에 있다라면 무슨 트랩을 쓴다? 버킷 트랩을 쓰고요. 보일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으면 플로터 트랩을 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는 필요 없긴 한데 그 다음에 플로터 트랩이 있고요. 온도 조절식 트랩 바이메탈과 벨로즈가 있습니다. 바이메탈 아시나요? 바이메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절대 모르시죠? 바이메탈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메탈이 뭐예요? 금속. 네, 금속. 이 종의 금속. 얘는 열이 나면 많이 늘어지는 놈이고 한 놈은 열이 나도 이거 뭐예요? 컬러가 안 바뀌지. 열이 나도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 놈이에요. 그래서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휘어진다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접점이나 센서를 뭐라고 한다? 바이메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스팀을 딱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여기를 구멍을 뚫을게요. 그림이 좀 흉하다 그죠? 좀 지울까? 지워질래나?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문질러면 지워지는데 지우고 이 화면 지우고 버릴게. 제가 원하는데 잘 돼야 될 텐데요. 안 되는데. 자, 바이메탈 2종 금속으로 붙였습니다. 이제 이해는 하시죠? 네, 요렇게 하나 만들어서 통에다 요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 온수를 놔요. 여기를 딱 묶어서 고정을 시켜 놓고 스팀이 들어오면 반대네. 죄송합니다. 공을 이쪽으로 뚫어야 돼. 이쪽으로 뚫어서 여기를 묶어놔야 되네요. 그렇죠. 스팀이 들어오면 얘가 쭉 이쪽으로 밀어주겠죠. 고온이 되면 여기를 묶어놨으니까 쭉 밀어서 닫고 있습니다. 이제 응축수가 들어와서 그럼 100도씩 밖에 안 됐네. 물이니까. 이해가시나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90도도 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가 다시 펴지겠죠. 그러면 얘가 열려서 응축수가 쭉 빠져나가면 이제 뭐 들어와요? 스팀이 들어오겠죠. 온도 올라가면 다시 늘어나겠죠. 이렇게 막아주는 게 바이메탈 트랩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벨로즈 트랩. 무슨 트랩? 벨로즈 트랩. 제가 상세 그림을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네모나게 그릴게요. 그냥 여기서 벨로즈 그림을 남겨줘야 여러분 그리는데 시간 지나면 좀 할게요. 벨로즈는 뭐죠? 네, 주름간, 아코디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팀이 들어오면 얘가 팽창하겠죠. 그래서 막아줍니다. 응축수가 들어와서 식어지면 벨로즈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얘가 열리겠죠. 응축수가 빠져나가게 되는.
요게 벨로조탑입니다. 밑에 그리면 안 되네요. 이쪽 좌측으로 그려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리피스와 디스크 트랩. 오리피스는 뭐죠? 작은 구멍으로 만든 구멍으로 물을 보내주는 거고, 디스크 트랩은 디스크 트랩은 얇은 철판인데요. 예, 디스크판이에요. 얘는 스트레나라서 뺄게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 이거 설명하기가. 아무튼 여기에 스팀이 들어오면 디스크가 딱 여기를 막고 있다가 바이메탈하고 비슷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응축수가 딱 고이면 디스크가 열리면서 스팀이 빠져나가는 열역학적. 열량으로. 스팀은 열 용량이 크다 적다? 크다. 온도가 높고 잠열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응축수가 열 용량이 작아서 요 디스크로 열어주는 타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기 트랩 세 가지. 기계식, 온도 조절식, 열역학식.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플로트 타입. 가장 많이 쓰는 게 플로트 타입. 그 다음에 버킷 타입은 보일러가 위에 있을 때. 가끔 지하 2층에 보일러를 하는데 지하 3층도 난망하게 생겼네. 이때 버킷 트랩은 펌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자, 팽창 탱크는 익스펜션 탱크라고 하고요. 팽창을 막아주는 게 팽창 탱크예요. 두 번째로는 목적이 책에는 하나 없는데 급수를 해주는 목적 두 가지를 가집니다. 팽창을 흡수해주는 목적 하나, 급수를 해주는 목적 하나, 두 개. 팽창을 흡수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배관의 파손 방지. 무슨 방지? 배관의 파손 방지. 이게 그래서 크지도 않아요. 작은데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팽창 탱크입니다. 팽창 탱크를 어디 다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데, 자, 밀폐식 팽창 탱크 볼게요. 우리 그림 있죠, 밑에. 네, 밀폐식 팽창 탱크. 이 밀폐식 팽창 탱크는, 자, 보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다이아프램을 놓은 것도 있고, 여기에 공기를 넣어서 유지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다이아프램을 놓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공기가, 압축 공기가 있어야 되면, 우리 압축 공기 했었죠? 에어 컴프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계가 많으면 좋지 않으니까 이 방식을 잘 쓰지는 않고, 다이아프램용으로, 다이아프램이 뭐냐면, 압력이 내려가면 이 판이 딸려 내려가고, 압력이 올라오면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여기에 팽창량을 압소하는 것을 밀폐식 팽창 탱크라고 합니다. 개념 잡았죠? 네, 압축 공기형으로 잘 사용은 하진 않지만 이 구조가 있다까지는 봐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개방식 팽창 탱크를 쓰는데요. 개방식 팽창 탱크의 부속 장비 볼게요. 이 팽창 탱크는 팽창량의 2에서 3배 정도, 몇 배? 예, 2에서 3배 정도를 크게 만들어야 돼. 아니면 물이 도망가니까. 탱크를 만들었으면 화면 보고 볼게요. 일단 팽창관, 무슨 관? 네. 어디에 설치하면 온수 보일러라면 이 관 말 끝에 방열기보다 1m 이상 높게, 몇 미터? 1m 보이시나요?
1m 이상 높게 요 물 높이로 설치해 놓으면 됩니다. 이게 온수 순환 라인이라면 스팀이 아니고, 자, 그러면 팽창 양은 어떻게 정해요? 급수량의 밀도, 그 다음에 물의 온도의 밀도, 80도의 밀도가 되겠죠. 곱하기 이 배관에 총 들어있는 물량을 계산합니다. 계산돼요, 안 돼요? 이거 계산은 슈퍼컴퓨터 있어야 돼. 근데 보일러 용량이 얼마 정도이다면 이 정도 물이 들어가겠구나라고 계산된 표가 있어요. 혹은 경험치로. 네. 그래서 총 들어있는 양에다가 팽창량은 물량에다가 초기 밀도 빼기 가열량의 밀도를 빼면 팽창량이 정해지고, 평창량의 몇 배? 2에서 3을 곱해서 이 양을 정한다. 됐죠? 네. 그러면 딱 하나는 이 팽창관에는 밸브를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 뭘 설치하면 안 된다? 밸브를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 실수로 밸브를 누군가가 잠근다라면 아침에 보일러 키자마자 어딘가가 새게 된다는 거죠. 배관이 파손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팽창관은 어떤 경우에도 뭘 안 한다고요? 밸브를 달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급수관, 무슨 관? 네, 급수관. 뭐 달아놨죠? 책에? 볼텍, 플로트, 네, 플로트, 좀 아까 했던 플로트. 플로트가 다 달린다고요. 플로트. 이 플로트를 달면 자동 급수. 무슨 급수? 자동 급수. 큰 것은 수동 급수도 하나 더 설치하기도 합니다. 무슨 급수? 네, 이게 팽창관에도 설치되고 냉각탑에도 있었고 화장실에도 있죠. 대변기에도 있는 게 플로트입니다. 플로트를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좌측 볼게요. 무슨 관? 오버플로우관. 무슨 관? 오버플로우관은 수면 위에다가 설치해 놓고 아래쪽에 드레인관. 무슨 관? 드레인관에 밸브를 설치해 놓습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개방식 팽창 탱크의 종류가 되고, 급수 라인에도 설치돼요. 근데 온수 라인이니까 뚜껑이 덮여 있어요. 뭐가 덮여 있다? 뚜껑이 덮여 있고 통기관이 하나 설치가 됩니다. 됐나요? 네. 그다음에 안전관, 방출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얘는 방출관까지 넣어주기도 하고 안 넣어주기도 합니다. 왜? 오버플로우가 있잖아요. 오버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전관까지는 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폐식은 100도 이상. 100도 이상이 뭐예요? 지역난방 쓸 때 밀폐식 쓰겠네. 예. 그냥 우리 건물 안에는 다 뭐다? 개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팽창기의 설치 목적. 팽창에 따른 뭐 방지? 파손, 배관 파손 방지가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압력을 유지해서 온도도 유지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열 손실을 방지하고 네 번째, 급수도 합니다. 보충이 급수죠. 수동급수, 자동급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팽창탱크의 설치 위치는 개방형은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최고 말단, 최고 높은 부위보다 몇 미터? 1m 높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밀폐형은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아침에 보일러 킬 때 혹은 운전 중에 개방형을 설치하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 건물 옥상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지만 밀폐형은 제한의 위치가 없으니까 옥상에 설치해요, 기계실에 설치해요.
기계실에 설치해 놓으면 내가 관리 유지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요즘 밀폐형이 대세로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 집에 보일러가 있다라면 요즘 보일러는 개방형이 아닌 밀폐형 팽창탱크가 설치된 곳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